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중으로 피의자 조사를 일단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검경을 둘러싼 주요 수사 소식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이번 주 중으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혀서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아마 근데 그 수사는 신속성이 이제 그 중요한 생명입니다. 신속한 수사. 그래서 이제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류미진 총경 조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임재, 그다음에 그 소방상 최성범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면 아마 근데 이번 주 중에 주요 피의자는 수사를 마치면 이제는 이제 그 판단을 해야죠. 어떤 분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다. 누구는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아마 이런 이제 그 법리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주요 피의자 외에 뭐 추가로 또 입건이 되거나 혹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관건을 얼마나 윗선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해서 특수본이 그 성역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뭐 서울 경찰청이라든지 그 윗선의 지도부 차원에게까지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소방서장에 대한 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도 조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주요로 이제 추가 피의자라든지 주요 피의자가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윗선 수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최성범 말씀해주신 용산소방서장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출석하는 모습도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임재 전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11시가 돼서야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늑장 대응을 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경찰이 좀 어떤 식의 수사를 할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크게 한 세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바로 10시까지는 녹사평역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상황이 위급하다 알고 이제 왔을 거란 말이죠.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현장까지 걸어서 10분 아닙니까? 네.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차로 들어가려 하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 사이 진짜 골든 타임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왜 현장에 늦게 갔는지 이런 이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첫째 한 갈래 조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허위 아마 일지 있잖아요. 미리 일찍 도착해서 지휘한 것처럼 허위로 이게 작성된 서류는 없는지 이렇다면 이게 정말 이거는 국기문란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달도 안 했는데 미리 도착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이제 그때 출석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는데 집회 때문에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서울청에 요청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도 허위로 정언했다면 이건 또 이게 국회에서 정언 감정에 관한 법에 저촉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인재 전 서장의 입장을 보면 몰랐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도 나는 몰랐다, 알고 나서 뭐 대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게 혐의 입증 같은 게 잘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이제 수사에서 그럼 이게 알았다고 자백한 사람 봤습니까? 뭐 돈도 이게 기억 안 난다, 받은 적 없다, 사민성화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부인하는 거죠. 네네. 이런 걸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이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딱 이게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식사하다가 이게 현장 10시까지 왔는데 여러 보고를 받았고 또 이제 여러 112 신고가 수십 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몰랐다는 게 11시 알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런 변명에 너무 이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용산 경찰서장 경우에는 사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공방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용산 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11시 정도의 사건 당일에 보고를 받았기 네네. 때문에 본인이 그 전에는 몰랐으므로 늦장 대응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과실 혐의, 그러니까 과실 부분을 좀 법적으로 덜어내기 위한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견 가능성이 있고 예견 가능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이제 벌을 받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용산 서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참사 당일 밤 11시에 만약에 정말 보고를 받아서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전부터 예전에 그 용산서 내부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태원 그 할로윈 때문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업무상 과실의 한 축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고 당일에 만약에 11시까지 정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랐다고 해서 단순히 그 과실 책임이 덜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업무상 과실의 죄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 얘기 11시에 들어서 몰랐다는 얘기만으로 법적 책임을 뭐 본인이 무마하거나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서 변호사께서 총 3가지 갈래를 짚어주셔서 그 중에 마지막인 그 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놓고도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동대를 요청한 직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져서 이 부분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진실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분명히 용산서에서는 기동대 투입을 그것도 2차례나 했는데 관련된 집회나 시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거절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경찰에 또 소환되면서까지도 오늘 이임재 전 서장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서울청에서는 전혀 이런 요청을 받은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한쪽이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그 기동대를 요청했음에도 만약에 투입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수본에서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지금 진실 공방을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향후 파장은 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소방당국 상황도 좀 보자면 그때 근무 상황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 근무표에 보니까 오후 6시부터는 해밀턴 호텔 인근을 순찰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180m 떨어진 119 안전센터에 머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오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소환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 최성범 소장에 대해서는요, 일부에서 이제 그때 손을 떨면서 브리핑도 하고 일부에서 이제 동정 여론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법적인 책임은 책임인데 문제는 저는 유미진 총경하고 이제 비슷하다 봐요. 유미진 총경도 이제 119 원래는 이게 새벽 1시까지 그 상황실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집무실 있잖아, 10층에. 네네. 본인의 집무실에 이탈해가지고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게 관행이라고 하거든요. 관행.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관행이 이게 완전히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규정에 반하는 이런 이제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매뉴얼을 보면요. 결국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그 근무 장소가 해밀턴 호텔이니까 그걸 이게 순찰을 하거나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한 180m 정도 떨어진 안전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현장을 이탈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이게 저는 관행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매뉴얼이나 규정에는 반하는 거는 이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경찰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 당시 근무자들이 참고인 조사에서는 안전센터 근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미진 총경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좀 구조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이는 것이 일단 안전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이제 해밀턴 호텔 앞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탈해서 180m 정도 떨어진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논란인 것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해밀턴 호텔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 자체가 그 이태원의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인 것이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해미털 호텔 인근에서 안전근무조가 상황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고 그리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고 그 내부적으로 그런 압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밖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요. 과연 해미털 호텔 앞에서 안전근무를 했더라도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느냐라는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루미준 총경이 당시에 상황관리관으로서 임무를 해태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참고인들 얘기가 안전센터 근무도 전혀 문제가 없다. 180m 떨어져 있었지만 소방관 내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소방의 책임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조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혐의가 대응 2단계 발령을 지연한 혐의 이 부분을 받고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을 보면요. 참사 발생 28분 뒤에 10시 43분에 이제 그 1단계가 발령된 거죠. 10시 43분에 그 1단계가 발령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 3단계는 좀 늦게 된 거죠. 2단계는 이제 그 11시 13분,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11시 48분 이렇게 늦게 했거든요. 근데 규정에는 이제 그 10명 이상의 참사가 있으면 이게 2단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20명 넘으면 3단계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치구의 소방서장은 2단계까지는 직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단계까지는. 3단계는 이제 광역으로 올라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 최성범 소방서장이 이제 그 2단계까지는 직권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단계는 10명 이상일 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에 판단을 바로 했으면 바로 이게 2단계로 이게 경보를 해가지고 발령해가지고 이제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1단계로만 발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2단계는 늦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초기에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상당히 그 수백 명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10명 미만이니까 좀 이게 판단에 오류가 있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게 중점적으로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뭐 다 이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데 혐의가 되는데 과연 이게 판단이 불강력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오판이 놓은 건가? 네네. 오판은 맞죠. 여기에 과연 과실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그 불강력적으로 그때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미진 총경도 피해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4시간 동안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진 이유, 어떤 혐의에 집중을 했고 어떤 부분을 다투느라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직무유기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참사 당일의 행적이라든지 당시에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과거의 행적들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렸을 것이고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 그 상황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상황실이 아닌 본인의 근무지에 있었던 부분을 관례였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법적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는 또 변명들을 늘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희원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사 이후에 언론 인터뷰나 또는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좀 오락가락한 해명들도 있었고 본인의 행적들에 대해서 좀 자칫하면 어떤 거짓으로 보일 수 있는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아마 특수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좀 따져 물어가면서 또 정정하는 과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강도 조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아마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임재 서장이나 또 그다음에 그 용산 그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자, 특수본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건 지금 공수처에 소방 노조가 고발을 했고 앞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공수처에서요. 결국 이제 60일 이내에 수사를 어떻게 할지 아마 회신을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과연 이게 뭐 수사가 될지는 물론 이제 노조가 하긴 했지만 저는 이상민 장관은 최소한 이게 그 정치적 책임 정도 하고 이게 우리가 정치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다르잖아요. 네. 과연 이게 그 장관한테 이걸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지금 이제 그 공처의 관할 중에 아마 직무유기가 관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공처의 관할이잖아요. 근데 직무유기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세월호 선장 그 본 것처럼
어떤 게 딱 법에 의해서 부과된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해태하는 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직무유기인데 과연 이게 행안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런 부과된 의무가 있는데 이걸 고의를 안 했다. 이게 직무유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지 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저는 정치적 책임으로 뭐 경질한다거나 책임 묻는 이거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이게 처벌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래 봅니다. 법적인 책임에는 물음표를 네. 좀 찍어주신 개인적인 의견을 보여주셨고 이상민 장관 수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지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것인데요. 사실 법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특수본에서는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법리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당시에 뭐 실무자들처럼 현장을 지휘하거나 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책임,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에 보면은 재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 사전적인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도 그리고 보고를 굉장히 늦게 받았다는 부분 그래서 보고 체계 부분을 사전적으로 잘 정비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제 과실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 함께 공모 공동 점검도 논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요. 법리적인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된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오늘 영시경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 발언을 보면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다. 천화동인 1호 하면은 최대 지분을 가진 곳이어서 이런 발언들 전반적인 지금 이 수사 흐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진술이 다를 때는요 가장 저는 이게 신빙성이 높은 게 법정에서 정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정언하면 허위라면 이게 위정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면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처벌이 안 된다 보는데 그러나 이게 법정에서는 위정죄로 이게 처벌이 되니까 그만큼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의 옛날 과거 정권 때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보다 오늘 이게 법정에서 정언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왜? 위정죄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남욱 변호사의 정언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게 일치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유동규 씨 진술하고도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그 녹취록 있잖아요. 정영학 회계사. 거기에 보면 이게 700억이 그분 거다. 이런 게 그 녹취록하고도 일치하는, 즉 다른 사람들 정언하고 이게 일치하는 이런 게 두 번째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말이 바뀔 때는 우리가 이게 법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유동규 씨가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 1개 본부장입니다. 거기에 유한기 씨도 본부장이었고 김문기 씨는 그 밑에 처장이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랬어요? 이런 말단 직원들 내가 알 수도 없고 뭐 이랬잖아요. 기억도 못하고 김문기 씨는 전부 이게 이랬죠. 자, 유동규 씨가 이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1개 본부장이에요. 모든 설계 구도나 초과이익 환수 배제나 또는 이게 용적률 상향이나 모든 것에 정진상 실장이 서명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합니다. 이렇다면 이게 과연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줄까요?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700억을 왜 줍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실제 누가 최종 결정권자냐, 누구한테 돈을 줘야지 딱 이게 풀리느냐, 이걸 보고 딱 필요한데 돈을 씁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도 700억이 유동규 개인 거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재명 측이 맞고 그다음에 정언으로도 남욱 변호사가 왜 김만배 녹취록, 유동규 진술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700억, 세금 빼면 428억이죠. 이거는 저는 이재명 측에 상당히 의심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법정에서의 증언의 신빙성을 중요하다고 하고 강조하신 이유가 지난해 1차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좀 얼마나 입증될 수 있을까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또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때그때에 따라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좀 진술이 바뀌고 있거나 또는 진술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보는데요. 사실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도피를 하고 한국에 입국을 하면서 한 언론사와 자유로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년간 찔렀으나 씨알도 안 먹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반대되는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이른바 그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또 많은 얘기들이 있고 어쩔 때는 또 사후 상충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그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 쓰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진술들이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진술들이 얼마나 재판부에서 신빙성 있다라고 보고 믿어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남욱 변호사도 오늘 출소를 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24일에는 또 김만배 씨가 출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은 구속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대장동 일당들은 풀려나고 측근들은 이제 검찰로 들어간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유동규 씨가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다른 재소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뭐냐면 이게 내가 나가면 대신에 3명이 들어온다. 자기가 이게 교도소 나가면 3명이 들어온다. 지금 이제 2명은 들어왔죠.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나머지 1명이 누군지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면 되니까 3명이 들어온다. 저도 그래 봅니다. 나머지 1명은 이제 곧 아마 들어갈 걸로 저는 이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말 바꾼 게 있잖아요. 오늘 이게 본인도 정언해서 해명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옛날에 KBS 인터뷰나 오늘도 본인에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20억이면 싸게 친다 생각했다. 선을 터니까. 이런 게 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끝나는 거죠. 묻히고 원래대로. 이런 게 기대감. 그다음에 옛날에 김만배 씨도 보도가 됐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야 우리 한 3년 살다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대장동 일당들은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 측하고 이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대선에만 이기면 우리는 다 살아난다. 이런 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재명 측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부터 보니까 이재명 선거도 졌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인간적으로 많은 모멸을 했잖아요. 유동규 씨 보고도 측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하고 김문기도 모른다 이런 게 인간적인 배신감 플러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꼬리 자르기로 본인들만 이게 책임을 다 뒤집어서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설계 구조 하나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대장동의 배당이나 설계는 타겟 정진상 이재명 대표 사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만 1,800억 배임져라 뇌물져라 이러니까 저는 이게 진실을 밝힌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선언들이 오히려 저는 양심 선언으로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봤을 네네네. 때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뭐 대부분이 다 동의하시는 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영장의 범죄 사실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을 정치 공동체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뒤집어 보자고 한다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뭔가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깔려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수사의 어떤 향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까지가 아니라 그 후에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다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쓰였다는 것 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내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거를 좀 명확히 되느냐의 여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그 금전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이 됐느냐. 김용 부원장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고 정진상 실장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가 좀 쉽게 소명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수사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이게 입을 누가 열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용 부원장도 뭐 말뿐이다, 유동기 입뿐이다 했는데 구속영장 판사가 발부했잖아요. 정진상도 뭐 3인 성모다, 정자 살인이다, 뭐 증거가 뭐있냐 했더니 이게 발부됐잖아요. 저는 검찰이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 보이는 거고요. 우리 이제 법률 격언 중에 로마법 이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럼 이게 권한이 김용보다 정진상이 크고요. 정진상보다 이재명이 권한이 크죠.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시장 결제 없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모든 용적률 상향이 됩니까? 또는 이게 백현동 사당 상향이 됩니까? 이런 게 권한이 클수록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커지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법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대 수혜자, 이익을 제일 많이 얻은 자가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격언이 있어요. 자, 이 돈들이 누가 가장 이게 이익, 누구를 위해 쓰인 겁니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또는 여기 428억은 이재명 대표의 본선 자금으로 나난 거 아닙니까? 과연 여기 김용 정자의 개인적으로 쓴 게 얼마 되겠냐고. 물론 이게 술도 얻어먹고 뭐 1억 4천 받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제공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최대 수혜자 이익은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어느 뭐로 보나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만약에 정진상, 김용만 구속하고 이재명 대표를 안 한다면 이게 사법정의입니까? 이건 사법정의가 아니에요. 부하 직원 2명만 구속하고 최종 책임자를 그대로 이렇게 둔다.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든 뭐 뺏지든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하고 팩트, 법과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누구에게 수사하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안팎에서도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연내 소환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연내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환을 검찰이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소환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정진상 실장이 지난 주말에 구속이 됐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최장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 동안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12월 중으로 정진상 실장은 구속돼서 기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을 이제 좀 더 수사를 해서 기소한 후에는 당연히 다음 수순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의 그 칼날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소환 조사는 예정되어 있고 12월 정도에 소환을 요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후에 이제 소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